제게는 아주 골치 아픈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지만 그래도 제게 아이들을 있게 해준 사람이기에 눈꽃만큼의 연민은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만약 제게 그 남자의 아이가 없었더라면 정말 저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때의 생각을 떠올리려 하니 또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데요. 깊은 한숨 들이키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힘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박에 빠져서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무능력한 데다가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죠.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던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식당에서였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그 남자가 자주 와서 밥을 먹었고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지던 저는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챙겨주었어요. 그게 그 사람과 저의 만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연민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실실 웃어가며 제게 힘들었던 오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는 그 남자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아, 오늘 정말 일이 힘들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 땡볕에 일하다가는 쓰러지겠어요. 아유, 그러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조금 짜게 드셔도 된다고 하던데. 여기 콩국수에 소금 좀 더 넣으세요. 와, 역시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호민씨 뿐이네요. 이야, 콩국수 국물 죽인다. 맛 괜찮아요? 이따 드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 너무 맛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저는 어느새 하루라도 그 남자가 저희 식당에 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되고 식당 문소리만 들리면 그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쳐다볼 정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식당이었지만 저는 유독 그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웃긴 게 제가 평소에 남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해서 궁금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생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농사일도 도와드려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 생활비까지 보태드려야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제가 여자로서 가꾸면서 살지도 못했고, 제 외모 같은 데에 신경을 쓸 시간과 여력이 없었답니다. 그런 제가 돌아 돌아 조금 큰 도시로 오면서 일하게 된 식당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식당 직원과 손님으로 지냈었죠. 그렇게 1년 정도를 보고 나서는 그 남자와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남자는 제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자신을 아주 잘 챙겨주는 보호자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주로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 잔 마셨었는데, 그때 제게 지난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도 했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거절당했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꺼냈었거든요. 바보같이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 남자와 함께 밥을 먹고 술도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었답니다. 저 진짜 바보 멍청이인가 봐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힘들다였었어요. 일도 힘들고 돈 모은 것도 없어서 힘들고 또 이복 동생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다는 건데요. 남자가 뭐가 그리 힘든 것이 많은지 여자인 저보다도 참지 못하고 계속 징징댔었답니다. 아, 나 진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일도 없고 공장장 괴롭히고 돈도 안 모이고. 인생에 어디 쉬운 일이 있나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내 이복 동생 그놈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따인지 모르겠어요. 그놈 잘 되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다 뒤틀리는구만. 이복 동생이 있으세요? 뭐 말하자면 복잡해요. 부모 다 돌아가시고 이복 동생이랑 저랑 단 둘뿐인데 그놈은 몸복을 그렇게 타고났는지 하는 일보다 다 잘 되고 돈도 잘 모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던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죠. 괜찮아요. 힘내세요. 난 뭐래도 안 돼요. 이상하게 어제도 처음만 잘 되다가 꼭 막판에 아휴 짜증. 이게 다 그 새엄마가 나를 제대로 못 먹여서 그런 거예요. 내 동생만 잘 먹이고. 특히나 그 남자는 이복 동생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뭘 해도 자신은 다 안 되고 동생은 잘 되는 것이 돌아가신 새엄마가 동생만 예뻐해서 그런다고 말을 했었죠. 저야 뭐 이복 동생이 없으니 그런 느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이 조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자신에게는 늘 엄마가 없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안쓰러워 보여요.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자리 잡혀 나가고 있었나 봅니다. 하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식당에서 남는 반찬을 사다 주기도 했고 거칠어진 손에 바르라고 저도 잘 사용하지 않는 핸드크림도 사다 준 적도 있었어요. 구멍이 나려고 하는 양말을 보고 시장에서 제일 비싼 양말까지 세 켤레 사서 주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이 꼭 자기의 친엄마 같다고 하면서 제게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식당 일을 마치고 나면 이틀에 한 번꼴로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에게 퇴근을 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갔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제게는 그 사람이 첫 남자였습니다. 돈 벌고 집안 생각하느라 남자에게는 관심도 없던 제 삶에 찾아온 그 사람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 남자에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고 싶었죠. 혼자 살던 그 남자의 더러운 집에 가서 매일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주면서 저는 점점 그 남자의 우렁각시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남자도 어느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반찬 투정도 했고 급히 입고 나가야 한다며 당장에 빨래를 해놓아야 한다는 말도 하더군요. 아, 오늘 반찬 이게 다야? 고기 없어, 고기? 제육볶음 어제 먹었잖아요. 맨날 고기만 좋아해. 아이, 정말. 남자는 자고로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말이지. 다음에 해줄게요. 아참, 내일 우리 식당에 불고기 나와요. 그거 남는 거 내가 싸올 테니까 걱정 말아요. 오호라, 그래, 그래, 좋다. 역시 여자친구가 식당에서 일하니까 진짜 좋네. 최고다, 최고. 치, 이럴 때만 최고래. 아니지. 일로 와봐. 너는 항상 나한테 최고의 여자지. 네가 날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새엄마 눈치만 보고 살다가 이런 대접 받으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하다고. 아, 오늘 검정색 옷 입은 거 내일 입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빨면 말할까? 뭐야, 또 나한테 빨리 시키는 거예요? 얼른 줘봐요. 지금 빨리 빨아서 꼭 짜서 널어놓으면 말할 거예요. 역시 자기는 최고의 해결사. 우리 엄마 같은 여자야. 어느 순간 저는 남친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것이 사랑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말이에요. 저희는 어영부영 그렇게 남친의 집에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를 시작했는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식당 사장님이 식당에서 조촐하게 언약식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작은 자리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식당 사장님 내부는 제게 거의 친정 부모님 같은 분이셨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먼 시골에 살고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마음이 늘 그랬는데 식당 사장님 내부는 그런 저를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고 부모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제가 그 남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도 하셨죠. 저기, 내가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남자는 자고로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요. 근데 그 사람은 왠지 일도 잘 열심히 안 하고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아니에요, 사장님. 에이, 그 사람만 말만 그렇게 하지 일 열심히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아니 그 내가 듣자니 그놈이 그렇게 도박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그런 집에 살면서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지. 공장에서도 몇 번이나 쌈박질하고 그랬다던데 왜 너같이 좋은 여자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살려고 해? 아이 생각해봐. 어? 오해가 있으신 걸 거예요. 그 남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요. 특히나 기집질하는 놈하고 도박하는 놈들은 죽어도 못 고친다니게. 지금은 좋으니까 그런다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구만. 사장님의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그 남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의 모든 부분이 그 남자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빠지게 되니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사장님의 말에도 제가 미동 없이 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시작하니 안쓰러운 마음에 작은 언약식을 식당에 마련해 주신 것이랍니다. 그때 그 사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평생의 한이 되더라고요. 콩깍지가 씌인 채로 저는 그 남자와의 살림을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모두 다 챙겨주었고 늘 힘들다고 하는 그 남자를 달래주며 하루하루를 엄마처럼 보냈습니다. 머지않아 제 뱃속에는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아이가 생겼음에도 별로 개의치 않고 공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이유는 힘들고 공장장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이유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도박과 연관이 있었더군요. 여보, 우리 아이 곧 태어날 건데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요. 우리 뭐 먹고 살려고. 당신이 일하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면 되지. 그리고 뭐 당신 여태껏 계속 일하면서 살았다면서 모아둔 돈도 없어? 뭐라고요? 애기 태어나고 그러면 당장에 병원비부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요? 내가 뭘 쉽게 말해. 당신이 워낙에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남편이 힘들다는데 계속 거기서 일을 하게 해야겠어? 능력이라뇨. 난 지금 임산부라고요. 지금 배가 점점 불러와서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아 몰라.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아무튼 나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으니까 당분간 쉬면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낼 거야. 오늘 밤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늦게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 혼자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공장을 뛰쳐나온 그날 남편은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날이 새서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는 제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기 여보, 딱 100만 원만 줘봐봐. 어?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0만 원이라뇨. 그게 내가 2배로 만들어서 줄 테니까 딱 100만 원만. 얼른. 여보, 나 돈 없어요. 우리 애기 태어날 때 쓸 병원비밖에 없다고요. 지금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요? 아 그건 알 필요 없고 내가 2배로 만들어서 200만 원 준다는데 왜 그래? 나 못 믿어? 어? 여기 장롱 안에 있지? 당신이 안 준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내가 찾아서 가면 되지 뭐. 여보, 안 돼요, 여보.
남편은 제가 아이 낳을 때 쓸 병원비를 가지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고 결국 도박판에서 모두 잃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식당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도박에 눈이 멀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 남자로서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에 아이는 낳아야 하는데 이런 판국에 놓인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짜증이 났어요. 왜 이런 놈을 만나서 이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지 제 자신이 바보 같았고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식당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떤 남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형수님 되시죠? 누구세요? 저 규식이 형 동생이에요. 형수님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어머나, 동생분이 있다고만 들었는데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형은 어디 나갔나 봐요. 아, 네. 잠깐 나갔어요. 그렇군요. 형수님 임신하신 줄은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배가 부르셨네요. 죄송합니다. 형이 집도 안 알려주고 하도 오지 말라고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잠깐만요, 도련님. 남편의 이복 동생이 집에 찾아온 그 순간 저는 산통이 시작되고 말았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 대신 시동생과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통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전화도 받지 못하고 술집에 뻗어 있었는데 아이를 다 낳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은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병원을 찾아왔더군요. 남편 대신 저를 챙겨주고 곁에 있어준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참 자상한 시동생을 보니 남편과 정말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시동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3일을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쭈뼛쭈뼛 하더군요.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 그랬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불만을 갖고 있던 시동생에게 병원비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게 돈 좀 있으면 좀 줘라. 넌 잘 나가잖아. 돈? 얼마나? 저기 여기 병원비 좀 내달라고. 형 설마 아이 태어났는데 병원비도 없이 있던 거야? 그런 거야? 야, 뭘 그런 걸 물어. 너같이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놈이 내 상황을 아냐?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줄 거야 말 거야? 아, 형 왜 그래? 왜 아직도 그러고 살아?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보다 형을 더 많이 챙겨주신 분이라고. 형, 아직도 도박해? 어? 일은 다니고 있는 거야? 아이씨, 진짜 이놈이. 주기 싫으면 당장 꺼져. 남의 일 상관하지 말고. 못난 남편은 이복 동생에게 제 병원비를 내달라고 부탁했고 시동생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그게 시동생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면서 낮술부터 펌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갓난아이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하고 있는데 말이죠. 보다 못한 식당 사장님 사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집에까지 찾아오셨고 저희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잔소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남편은 전혀 고쳐질 의도가 보이지 않던걸요. 하도 닥달을 하니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잠깐씩 하기도 했었지만 하루 일하고 그 돈을 몽땅 다 노름판에 쏟아붓고 술을 퍼마시니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 모르게 숨겨놓은 적금까지 해약해서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고 급기야 아이를 업고 예전 식당에 나가 일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죠.
뭔 놈의 팔자가 이렇게 된 건지 하루라도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남편과 결혼하지 말고 혼자 계속 지냈다면 지금쯤 돈도 어느 정도 모아서 괜찮은 집에 살면서 저축까지 했을 텐데 말이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아이까지 생겼는데 말이에요. 다행히 식당 사장님께서는 아이를 업고 모유를 먹이면서 일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일하는 양에 비해 월급도 반찬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참 제게는 부모 같은 분이셨죠. 그리고 중간중간 시동생이 집에 찾아와서 고기와 과일, 쌀도 사다 주고 가고, 제게 남편 몰래 생활비도 쥐어주고 가기도 했어요. 올 때마다 남편과 항상 대판 싸우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제게 늘 용기와 힘을 주면서 따뜻한 말도 해주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형이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도 형 마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잖아요. 도련님, 너무 고마워요. 정말 도련님밖에 제가 기댈 곳이 없네요. 형으로서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것 같아 제가 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무슨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형수님이 더 힘드시죠. 앞으로도 종종 힘든 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것 없고 형수님과 조카 위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릴게요. 남편의 말로는 이복 동생은 엄청 싸가지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겪어볼수록 남편이 얘기한 것과 반대이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참 사람이 괜찮았고 오히려 저희 집안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주 가끔씩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움도 받았었습니다. 어디 제가 말할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까지 출산하고 나서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열심히 아이를 키우며 번 돈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고 일수돈까지 끌어들여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 참았어요. 제 인내심이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망나니로 살던 남편이 어느 날은 다방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능력함에 기집질까지 하는 남편을 어느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애들 만지지도 말고. 당장 나가서 네 마음대로 도박하고 술을 퍼마시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쓰레기하고는 못 살아. 못 산다고. 뭐 쓰레기? 하, 나는 무슨 안 참은 줄 알아? 네가 내 동생이랑 그렇게 쿵짝에 맞아서 놀아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뭐? 노라나? 당신 동생이야. 내 시동생이라고. 오죽형이 그지 같으면 동생이 와서 쌀을 사다 주고 가냐? 이게 노란한 거냐?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놈이 꼭 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야, 당장 꺼져. 이 집도 다 날라간 거 내가 돈 벌어서 다시 마련한 거니까 꺼져. 당장 꺼져. 허라,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야, 너 말고도 여자는 깔리고 깔렸어. 여자 같은 구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 누굴 보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장렬하게 끝을 보았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그 후로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해가며 아이 둘을 키웠어요. 이게 아이들이 크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학원 등등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어릴 때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었었는데 말이죠. 남들보다 아주 잘나게 키우지는 못해도 남들이 하는 거의 반은 하고 살게 하고 싶어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다 보니 수중의 돈은 언제나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렵게 대리운전까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수, 밤에도 이래요? 대리운전까지 한다면서요.
아, 도련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형이랑 헤어지신 거 알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았죠. 형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아이들 키우시느라 정말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카들 봐서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대리운전 같이 위험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밤에 아이들끼리 있는 것도 그렇고요. 형수, 저도 가족이라고는 형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수랑 조카들도 제 가족으로 너무 지켜드리고 싶어요. 도련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형수님이 사정 괜찮아지시고 그러면 다 갚으세요. 조카들도 설마 하나밖에 없는 저를 모른 척 하겠어요? 우리 천사 같은 조카들은 안 그럴 거예요. 어렵게 저희를 찾아온 시동생은 저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핏줄이라고는 저희 본인이 너무 챙겨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시동생과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대리운전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동생은 자주 저희 집에 들러 식사도 함께 했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었죠. 아이들의 학교에서 아빠와 관련된 일정이 있을 때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시동생이 직접 나서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동안 아빠 없이 풀이 죽어있던 아이들의 모습에 속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친구들 모두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네만 아빠가 없느냐며 말을 할 때면 엄마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시동생 덕분에 아이들과 저는 안정을 되찾아갔고 하루하루가 소소하게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때로는 시동생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저와 시동생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정말 단순하게 시동생과 형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가족의 관계로 지냈답니다. 허나 그 소식을 전 남편도 들었었는지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는 제게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퍼붓더군요. 저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 어디 사람이 없어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난데없이 전화 와서는. 애들 양육비는 왜 안 보내? 지금 양육비가 문제가 아니라고. 네가 내 이복 동생 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던데 진짜 너 애들 앞에서 그딴 식으로 살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애들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 그딴 식으로 살면 자식들도 나중에 아빠 절대 안 본다. 내 핏줄이야. 내 자식들이라고. 내가 나중에 다 데려올 거니까 너 기대해. 참나.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고 그런 소리 해라, 이 부끄러운 놈아. 남편의 황당한 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3년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꽤나 근사한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좋은 향기도 풍기며 말이죠. 웬일이야 여긴? 저기 여보, 내가 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나 다시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아이들도 보고 싶고. 뭐? 미쳤어?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내가 그동안 정신 나갔었나 봐. 나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 당신이랑 내 아이들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주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벌었다고. 봐, 내 꼴을.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세상 천지 고 하나 다름없이 살고 있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서 알게 된 것 같아. 여보, 제발 좀 받아줘.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황당하게. 당신도 솔직히 나 싫지 않았잖아. 내가 무능력하고 고생만 시키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나 70억 주식 부자 됐다고. 진짜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마땅히 이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가족밖에 없더라. 내 피부칩밖에 없었어. 여보 제발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봐.
그래도 아빠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같이 살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뭘 망설여. 아니, 그게 여보 갑자기. 그래, 당황스럽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변했다는 것만 알아주고 생각해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어?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난데없는 말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말을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었는데 제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너무 좋다며 소리를 지르고 날뛰는 바람에 제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어요. 이런 게 바로 핏줄이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이 녀석들은 아빠와 헤어져 살고 있었지만 말 못할 그리움이 항상 존재했었나 봅니다. 차마 그 인간이 이전에 했던 짓은 용서하지 못했지만 저는 어느새 점점 아이들과 아빠를 한 공간에 두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이도 40이 넘어가고 인생을 살아보니 젊었을 때의 그 왕성한 혈기보다는 무엇보다 부모 자식 간의 연결고리를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짧은 인생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식이든 어쨌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놨다고 하니 예전처럼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먼저 찾아와 두 손 두 발 다 빌었으니 예전과 같은 실수를 또 하겠어요.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전 남편과의 재결합 쪽으로 기울고 말았죠. 저도 참 바보같이 아무리 그렇다고 한번 그렇게 속은 사람한테 또 마음이 기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가장 후회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결국 제게 다시 시작하자며 애걸복걸하는 전 남편을 믿고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70억 주식 대박까지 났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미련한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아직은 주식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내년쯤에는 정말 대도시로 이사가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봐야 50억이면 살 수 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말입니다. 태어나서 아파트 생활은 해본 적도 없는 저인지라 아이들과 저는 막연한 꿈에 부풀어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남편과 재결합한 첫날 밤이 되어 아주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할 말도 없고 너무 어색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침대에 누웠어요. 다시 남편이 된 그 남자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 시원히 대답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마당에 이제는 서로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보자. 어때? 어? 뭘? 난 원래부터 숨기는 거 없었어. 당신이나 숨겼지. 그래. 그때는 내가 좀 그렇게 못난 짓을 했지. 저기, 당신 말이야. 나랑 이혼한 기간 동안 내 동생이랑 어떤 관계였어? 이제는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관계라니?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지. 아니, 내가 들은 소문이 있어서 그래. 이 집에 와서 자고 가고 우리 애들 학교 행사에 아빠 대신 가기도 하고 그랬다던데 보통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 그런 일은 안 하지 않나? 참, 당신 뭘 상상하는 거야? 도련님이 워낙에 형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도와준 것뿐이라고. 가족으로서 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정말? 걔가 돈을 좀 만진 것 같은데 당신한테 돈 좀 안 주래? 형수 어려운 거 뻔히 알았을 텐데 말이야. 당신도 계속 일하면서 지냈으니 돈도 좀 모았을 테고. 아니,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얘기를 물어? 애들 둘 데리고 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도련님이 가끔 생활비로 보태주면 애들 학원비로 몽땅 나가고 나도 돈 버는 족족 다 쓰게 돼서 하나도 모으지도 못했어. 그러게 당신이 왜 그렇게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당신만 제대로 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래? 그게 다야? 뭐 없어, 진짜로? 있긴 뭐가 있다고 그래 자꾸. 아니, 진짜 내 동생이랑 별 관계도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없다 이 말이지? 그렇다니까. 당신 이상하다. 마치 나랑 시동생이랑 무슨 관계라도 되게 바라는 모양이지? 그런 거야? 에이, 뭐야. 괜찮다니까. 다 말해봐. 이미 지난 일이고 용서한다니까. 어? 남편은 저한테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도무지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침대에 기대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고 그때 남편의 바지 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녹음기였어요. 이거 뭐야? 여보, 이거 뭐냐고. 녹음기 아니야? 아이, 짜증내. 에이, 뭐 이렇게 싱겁냐 너는? 하긴 너 같은 애가 뭐가 매력이 있다고 그놈이 찔러보겠냐? 뭐라고? 지금 당신 나를 취조한 거야? 이 녹음기로 녹음하면서? 뭐야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찾아와 애걸복걸하더니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란 사람 도대체 뭐냐고. 뭐긴 뭐야. 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여자랑 다시 시작하냐? 쥐뿔도 없고 빼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삐까뻔 저 몸매나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에휴 뭐 하나 건질 거 없나 생각했더니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시간만 낭비했구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봤나. 아, 나 진짜 열받네. 야, 이 쓰레기야. 이제는 애들까지 팔아먹어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냐? 이 미친 인간아? 야,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짜증난다. 야, 난 이만 간다. 뭐? 어딜 가 가긴. 그냥은 못 보내 이런 쓰레기야.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부엌으로 가 후라이팬을 들고 왔고 그 후라이팬으로 남편의 등짝과 머리통을 아주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아, 미쳤나? 아파. 아프다고. 아프라고 때린 거다 이런 쓰레기야. 내가 애들한테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줄 거야. 평생 아빠라는 인간 원망하면서 살 줄 알아. 알았어?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너 미워할 거야. 저주할 거라고. 진심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아. 제게 몇 대를 맞은 남편은 그대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 버렸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찌나 황당하던지 뒤통수가 저리 타는 것이 꼭 고혈압이 와서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땅히 도움을 구할 것도 없어 저는 그대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도련님, 저 어떡해요? 형이 또 형수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또 왜요? 오늘부터 다시 재결합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요? 저 어떡해요, 도련님. 형수님 잠깐만요. 제가 바로 집으로 갈게요. 잠깐만 진정하고 계세요. 잠시 후 시동생은 쏜살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고 울고 있는 아이들과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뭔가 사정이 생기셔서 그러는 걸 거야. 걱정 마. 알았지? 아빠 미워. 아빠 이상해. 아빠는 우리를 왜 싫어해? 저는 아이들을 달래줄 마음의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또다시 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니, 절망을 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바보같이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또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에 도저히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아이들을 달래어 잠을 재우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멍하니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새벽 늦은 시간이 되었더군요. 형수님, 제가 좀 알아볼게요. 형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제가 알아볼 테니까 눈 좀 붙이세요. 미안해요. 제가 미리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도련님. 저는 맨날 이렇게 신세만 지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저 형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사시는 형수님 뵐 때면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제가 알아볼 테니까 형수님은 아무데도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아셨죠? 시동생은 날이 밝자마자 바로 집을 나섰고 이곳저곳을 수소문해서 자신의 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나 봅니다. 70억 주식 대박이 났다고 한 남편의 말은 온전히 다 거짓말이었고 아직도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맨날 술을 퍼마시고 있고 여자도 밝히는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자신의 이복 동생이 잘 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저를 이용해서 뭔가 돈을 빼먹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게 시동생과 어떤 관계냐고 물었던 것도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다고 했던 것도 모두 다 그것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이제는 가족까지 팔아서 자신의 이속을 채우려고 하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까지 변해 있는 남편이 저는 더 이상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을 찾아갔었나 보더군요. 그리고는 손에 힘을 꽉 주어 주먹으로 몇 대 패주었었대요. 이제 이 세상에 가족은 형수와 조카들 뿐이라는 말을 하고 뒤돌아 나왔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이 얘기를 제게 해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자신의 피부치라고 그렇게 챙겨주고 노력했건만 결국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니까요. 저와 시동생은 그 후로 서로 의지하며 다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둘이 술도 한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한 속마음도 얘기할 정도로 찐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형수님, 저 이제 형수님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누나라고 불러요. 형과 그 어떤 관계도 아니니 나도 더 이상 형수님 아니죠. 우리 누나 동생 하면서 진짜 남매처럼 지냅시다. 좋아요. 그럼 누나도 제게 말 놓으세요. 그래야 저도 편하게 누나로 모시죠. 그래, 그러자. 우리 그놈은 다 잊고 열심히 살자. 너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야지. 누나같이 마음씨 착한 여자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나 같은 여자가 어디 찾기 쉬운 줄 알아? 그래도 열심히 찾아봐.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는 그렇게 누나와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고 그 후로 2년 있다가 시동생은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한 후로도 저는 시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진짜 가족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말이죠. 그 후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노숙 생활을 하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덩치가 큰 남자들에게 쫓겨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노숙자 신세에도 그렇게 게임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이고 짠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칼날같이 베이고 싶지 않거든요. 차마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에게까지 얘기는 해주지 못했지만 나중에 아이들도 크고 나면 자신의 아빠에 대해 다 알게 되겠죠? 저는 솔직히 겁이 났었어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자랄까 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빠 없는 그늘이 생길까봐 엄청 신경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제 키보다 훌쩍 자라서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네요.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아빠 목까지 저희들 해주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일 조금만 하시고 쉬세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다 해주고. 고맙다. 너무 고마워. 내 강아지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희 가족은 단단해졌답니다. 두 번의 실패를 맛본 후 저는 남자라면 치가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먼 훗날 만약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연애는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요즘 워낙에 황혼연애가 대세잖아요. 모두가 평온하게만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 같은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